설악산 자락, 안개가 자욱한 강원도의 작은 마을 산울마을에 박민준이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소박하고 성실하며 언제나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는 남자로 기억했다. 매일 아침 그는 낡은 봉고 트럭을 몰고 톱과 망치가 담긴 공구함을 싣고 일터로 향했다. 저녁이면 두 아이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들고 돌아오곤 했다. 시장에서 산 달콤한 바나나 한 송이나 길모퉁이 가게에서 파는 따끈한 호떡 같은 것들이었다. 민준의 삶은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사랑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그가 애써 지은 2층짜리 집 뒤편에 훗날 온 마을을 뒤흔들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집은 오토바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 끝에 서 있었다. 벽의 페인트는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1층은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되었고 2층은 원래 텅 빈 창고였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그곳은 작은 텃밭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아내 이수연이 매일 저녁 채소에 물을 주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깻잎은 무성하게 자랐고 고추는 줄지어 열렸으며 파는 푸르게 솟아 있었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워 마치 그 집의 생기가 넘치는 듯했다. 그 작은 텃밭이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덮고 있는 가림막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2022년 8월 말, 박민준이 갑자기 사라졌다. 처음에는 집 뒤편 작업장에서 들려오던 톱질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주민들이 의아해할 뿐이었다. 그의 트럭은 마당에 그대로 주차되어 옅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옷장에는 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낡은 지갑마저 침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아내 이수연은 이웃들이 물을 때마다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다. 남편은 먼 곳으로 일하러 갔어요. 그게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소식 없이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처럼 불안한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이웃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민준의 두 아이, 10살인 하준과 이제 막 7살이 된 서연은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고 자주 물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엄마의 말을 순진하게 믿었다. 매일 저녁 창가에서 작은 길을 내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띤 아빠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저녁의 그림자와 마을 사찰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예불 소리뿐이었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물론 민준의 동생인 박지훈이었다. 그는 형이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은 아주 짧은 문자나 전화로나마 꼭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한 달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형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족이 최우선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이 하준과 서연의 순진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을 쳤다. 지훈은 민준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자주 떠올렸다. 그들은 부모님의 논과 밭에서 자랐다. 민준은 언제나 든든한 형이었다. 지훈이 작은 개울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준 것도 민준이었다. 마을 공터에서 연을 날릴 때면 민준은 늘 말했다. 지훈아, 인생이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린 서로를 지켜줘야 해.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2022년 10월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용기를 내어 형의 집을 찾아갔다. 산울마을의 공기는 축축했고 짙은 구름이 하늘에 낮게 깔려 있었다. 밖에서 본 집은 고요했다. 현관등은 켜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한기가 그를 덮쳤다. 집은 지나치게 깔끔하고 지나치게 깨끗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나무 액자 속 민준의 미소는 선명했지만 그 따스함은 이미 사라지고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훈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예전에는 창고였던 곳이 이제는 작은 옥상 텃밭이 되어 있었다.
무릎 높이의 시멘트 화단이 축축한 검은 흙으로 채워져 있었다. 깻잎과 고추가 깔끔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흙냄새는 신선하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 오랫동안 그 아래 묻혀 있었던 것처럼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훈은 화단 벽을 두드려 보았다. 텅 빈 소리가 이상하게 울려 퍼졌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정말로 형은 먼 곳으로 떠나지 않은 걸까? 어쩌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옥상 텃밭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민준과 함께 논두렁을 달리고 산바람에 연을 날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형제야. 서로를 지켜야 해. 형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그 집으로 갔다. 조카들과 놀아주러 온 척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하준이 순진하게 물었다. 삼촌, 아빠는 언제 와요? 지훈은 목이 메어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다. 수연이 주방에서 바쁜 틈을 타 그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축축한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어젯밤 내린 비 때문에 시큼한 냄새가 더욱 진해져 있었다. 그는 이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집 밖에서는 매일 찐 옥수수를 파는 김 할머니가 마당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지훈과 마주치자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집에서 나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아? 꼭 큰 짐승 사체 썩는 냄새 같아. 말하기 무서웠지만 자네도 알겠지. 그 말이 이제 지훈의 귓가에서 울렸다.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지훈은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집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 집에서 미소와 관심으로 시작된 사랑은 서서히 공포로 변해갔다. 이수연은 한때 명랑하고 이웃에게 친절하며 살림을 잘 꾸리는 여자였다. 그녀가 박민준과 결혼했을 때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다. 그들은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다. 성실한 민준과 상냥하고 요리 잘하는 수연. 결혼 초 산울마을의 작은 집은 된장찌개나 뜨거운 김치전 냄새로 가득했다. 이웃들을 불러 함께 식사하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면서 그 미소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대화, 의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점점 더 격해지는 사소한 다툼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민준이 일에 너무 바빠 수연이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매일 밤 남자는 땀에 젖은 몸으로 돌아와 쉬고 싶어 할 뿐이었다. 수연은 아이들을 혼자 돌보며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의 조용한 태도 뒤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문은 수연의 마음속 작은 불씨를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키우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나날은 의심으로 물들었다. 민준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수연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민준이 전화를 받으면 그녀는 날카로운 말투로 누구냐고 캐물었다.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다. 한때 골목 끝에 집을 짓게 한 이유였던 사랑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가르는 높은 벽이 되어버렸다. 운명의 그날 밤은 2022년 8월 말에 찾아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주방에서 민준과 수연은 마주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밥상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입맛이 없었다. 민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너무 지쳤어, 수연아. 우리 헤어지자. 그 말이 칠흑 같은 밤의 번개처럼 수연의 귀를 때렸다.
수연은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두려움이 폭발했다.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두려움, 혼자 남겨질 거라는 두려움. 커피를 따르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공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분노의 충동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자신을 위해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수면제를 커피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커피를 건넸다. 민주는 아무 의심 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 한 모금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몇 분 후, 민주는 힘없이 쓰러졌다. 눈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느려졌다. 수연은 패닉에 빠져 남편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강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주방 구석에 놓여있던 쇠지렛대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정신은 암흑에 잠겼다. 한 번의 내리침. 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인생길을 끊어놓은 그 한 번의 일격. 집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수연은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의 몸을 천으로 덮었다. 그리고 그날 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멘트와 타일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한밤중에 그들은 포대를 2층으로 날랐다. 좁은 길을 삐걱거리며 지나가는 손술의 소리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작은 옥상 텃밭이 완성되었다. 깻잎은 신선해 보였고 고추는 가지런히 자랐으며 파는 푸르게 솟아 있었다. 매일 아침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텃밭에 물을 주었다. 아이들은 그 아래 검은 흙 뒤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뛰어놀았다. 찾아온 이웃들은 아름다운 텃밭만 보았을 뿐 그곳에 묻힌 어두운 비밀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흙이 아무리 단단히 덮여 있어도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냄새는 심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부터 작은 시장까지 소문이 퍼져나갔다. 민준이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썩은 고기 냄새 같아. 그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사는 김할머니는 자주 불평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껍다고 했다. 그녀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박지훈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형이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순한 이별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고 점점 더 확신했다. 그의 예감은 정확했다. 옥상 텃밭을 볼 때마다, 비가 내리고 냄새가 더 강해질 때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징후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여전히 망설였다. 어떻게 형수를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한때 미소로 자신을 반겨주던 그 여인이 그토록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드러날 길을 찾기 마련이다. 밤마다 지훈은 원룸 베란다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귀뚜라미 소리를 실어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형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형, 어디에 있든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 속삭임은 기도가 되었고 약속이 되었으며 훗날 그를 눈물과 고통의 길로 이끌 용기가 되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을 정말로 알고 있을까? 그 질문이 박지훈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골목 끝에서 형의 집을 바라볼 때마다 이웃들 눈에는 그 2층 집이 평범하게 보일 뿐이었다. 벽에 페인트는 바래고 나무 문은 좀 먹었으며 현관등은 때때로 깜박거렸다. 하지만 그 벽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있었다. 2층의 작은 텃밭은 신선한 깻잎, 푸른 고추, 높이 솟은 파와 함께 풍요의 상징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 풍요가 평범한 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 아래에는 더 진하고 더 어둡고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다. 조카들을 본다는 핑계로 2층에 올라갈 때마다 그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쪼그려 앉아 식물들을 바라보고 흙냄새를 맡았다. 날이 갈수록 그 냄새는 코를 찔렀다. 때로는 썩은 거름 냄새 같았지만 속을 메스껍게 만드는 시큼하고 역한 기운이 있었다. 지훈은 텃밭 화단 주변의 시멘트를 두드려 보았다. 텅 빈 소리가 울렸다. 마치 그 아래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이슬비가 내리던 오후, 지훈은 텃밭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젖은 흙냄새와 이상한 냄새가 섞여 불어왔다. 그는 몸서리를 쳤다. 형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예감이 더욱 강해졌다. 형은 바로 여기에 검은 흙 뒤에 조용히 묻혀 있었다. 그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거실로 내려와 지나치게 깨끗한 소파에 앉았다. 벽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무 액자 속 민준의 미소는 마치 조롱하는 듯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형, 정말 여기에 있는 거야? 주방에서는 프라이팬과 뒤집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두부 부침을 하고 있었다. 지훈을 본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식사하고 가.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다. 예전 같은 다정함도 따뜻함도 없었다. 지훈은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슬픔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차가운 평온뿐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형이 소식 없는지 2달이 넘었어요. 형수님.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수연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대답에 지훈은 숨이 멎었다. 그 말은 말 없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지훈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옥상 텃밭의 이미지가 그를 계속 괴롭혔다. 민준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한 번은 논두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이 전부야. 누구도 그걸 망가뜨리게 해선 안 돼. 그 말이 이제는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다시 그 집으로 갔다. 놀고 있는 하준과 서연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준이 순진하게 물었다. 삼촌, 아빠 언제 와요? 엄마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는데 지훈은 목이 메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더욱 아팠다. 그는 식물을 확인하는 척하며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축축한 흙을 만지며 이상한 습기를 느꼈다. 어젯밤 내린 비가 온 후 썩은 냄새가 더욱 강하게 풍겨왔다. 그날 오후, 지훈은 형의 집 현관에 앉아 있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지고 작은 사찰에서 저녁 예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 가게에서 그는 2 젊은이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어이, 그 가게 CCTV 녹화된 거 이상하던데. 어젯밤에 이수연 씨가 한밤중에 시멘트 나르는 거 봤어. 지훈은 즉시 다가갔다. 사장님, 그 녹화 좀 볼 수 있을까요? 가게 주인이 망설이며 구석의 작은 화면을 보여주었다. 날짜는 9월 초였다. 수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시멘트와 타일 포대가 담긴 손수레를 밀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옥상 텃밭, 점점 심해지는 악취, 남겨진 형의 물건들.
그리고 이제 이 CCTV 영상까지.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다. 그는 그 집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 그 답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산울마을의 작은 길은 낯설게 느껴졌다. 보통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희미한 불빛만이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다.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모든 나무 그림자가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원룸에 돌아와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후 며칠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는 공포스러운 감정으로 텃밭을 보았다. 수연은 언제나 옅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일찍 다치는 법이야. 그 말에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자신이 그 집의 비밀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멀어지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강하게 그를 혼치했다. 비가 내릴 때마다 2층에서 나는 썩은 냄새는 더욱 심해졌다. 하준과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의심의 무게를 짊어진 것은 지훈뿐이었다. 그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 질문이 계속 따라다녔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매일 인사하고 곁에서 잠들고 우리를 위해 요리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지훈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가슴을 찢고 그의 모든 가족을 파괴할지라도. 2022년 10월 말 산울마을의 공기는 더욱 축축해졌다.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더 자주 내렸고 설악산 자락에서 내려온 옅은 안개와 젖은 흙냄새가 뒤섞였다. 하지만 한 좁은 골목에서는 평소의 신선한 공기가 탁하게 변해 있었다. 박민준의 2층 집에서부터 썩은 냄새가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만이 그 냄새를 느꼈다. 바로 맞은편 집에 사는 김 할머니는 마당의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마다 불평했다. 코를 찌르는 냄새야. 땅속에 숨겨둔 고기 썩는 냄새 같아. 난 늙었지만 아직 코는 안 죽었어. 이건 거름 냄새가 아니야?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평소 옥수수 수확량에 대해 이야기하던 남자들은 이제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이 아내 이상해. 남편이 사라진 지 몇 달인데 너무 태평하잖아. 그리고 집에서 나는 냄새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산울마을 작은 시장의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너무나 깔끔해 보이는 수연의 옥상 텃밭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밤에 혼자 그 골목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문이 무성해져도 누구도 감히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했다. 수연은 여전히 옅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채소를 사러 나올 때마다 하준과 서연은 마당에서 놀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그 집의 삶은 평소처럼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박지훈은 그 평온함 뒤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방문할 때마다 그의 예감은 더욱 강해졌다. 2층에서 나는 냄새는 속을 메스껍게 했다. 시멘트 화단 측면을 두드렸을 때의 텅 빈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박 사장 가게의 CCTV 영상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괴롭혔다.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밤잠을 설치게 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다시 찾아왔다. 비가 막 그친 뒤였다. 골목길은 아직 젖어 있었고 바나나 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윷놀이를 하고 있는 하준과 서연의 환영을 받았다. 아이들의 미소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아빠의 소식을 바라는 순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삼촌, 아빠 언제 와요? 지훈은 목이 메어 그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가 식물을 확인하는 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몰래 가져온 작은 숟가락 끝으로 텃밭 구석을 조심스럽게 파보았다. 겨우 몇 센티미터 파자 흙 아래에서 단단한 층이 느껴졌다. 작은 틈새로 더욱 강한 썩은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지훈은 거의 토할 뻔했고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서둘러 흙을 다시 덮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그곳에는 무언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묻혀 있었다. 거실로 내려오자 수연이 따뜻한 차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옅었고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여기 오는 게 힘들면 그만 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일찍 다치는 법이야. 그 말에 지훈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더 이상 형수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드러운 경고였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원룸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준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논에서 연을 날리던 시간, 작은 개울에서 달리던 시간, 형이 가족은 서로 지켜야 해라고 말하던 시간.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그는 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현관에 앉아 행상인들의 소리로 붐비기 시작하는 좁은 골목을 바라보았다. 가게 쪽에서 CCTV를 막본 두 젊은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다가가서 그 영상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본 후 그는 더욱 확신했다. 모든 단서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형은 떠나지 않았다. 형은 그 집안에 있었다. 하지만 신고할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훈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 형의 가족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하준과 서연은 엄마를 잃게 될 것이다. 연로하신 어머니는 수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침묵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원룸 베란다에 앉아 구름에 가려진 별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 후 며칠은 더욱 힘겨웠다. 집에서 나는 썩은 냄새는 더욱 퍼져나갔다. 몇몇 주민들은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고 지훈에게 직접 그 냄새는 정상이 아니야. 정말 무언가 묻혀 있다면 조만간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흐린 아침, 지훈은 골목 끝에 오랫동안 서서 형의 집을 바라보았다. 현관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창문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 집은 비밀의 감옥이었다. 진실을 숨기고 있는 말 없는 벽이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일 경찰서에 갈 거야.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날 아침 산울마을은 여전히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나뭇잎에는 이슬이 맺혔고 축축한 흙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박지훈에게 그 아침은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연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일찍 다치는 법이야.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그가 큰 결심을 하도록 밀어붙이기에 충분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강릉경찰서가 있는 큰 길로 향했다. 흰색으로 칠해진 소박한 건물은 평범해 보였다. 그 앞에서는 태극기가 아침 바람에 천천히 나부끼고 있었다.
지훈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한 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경찰관이 안내 데스크에서 그를 맞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잠겨 있었다. 형의 실종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2달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경찰관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한경위의 방으로 안내했다. 안에는 깔끔한 제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자신을 최진혁 경이라고 소개했다. 앉으시죠.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훈은 8월 말부터 민준이 사라진 것부터 시작해 갑자기 나타난 옥상 텃밭,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악취, 수연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한밤중에 수연이 낯선 남자와 시멘트를 나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훈의 이야기가 끝난 후 방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최경희는 방금 들은 모든 말을 곱씹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러니까 형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군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끄덕였다. 무거운 혐의라는 거 압니다. 경희님. 하지만 저는 제 형을 압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정황이 그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경희는 앞에 놓인 빈 서류 파일을 닫고 짧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지훈은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 같았다. 그날 오후 2대의 경찰차가 산울마을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가게 앞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즉시 일어나 길가에 모여들었다. 수군거림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경찰이 민준이네 집에 왔어. 결국. 그 냄새가 처음부터 이상했어. 애들이 불쌍해서 어떡해. 지훈은 인파 속을 걸으며 경찰관들을 형의 집으로 안내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골목길 땅이 그의 발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무거웠다. 집 앞에는 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죠? 최경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섰다. 남편분, 박민준 씨의 실종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집을 수색해야겠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세요. 이 집은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거실을 샅샅이 뒤지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벽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옷장에는 민준의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의 지갑과 낡은 손목시계도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한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이 모든 걸 두고 멀리 떠났다는 건 이상한데요. 그들은 이어서 2층으로 올라갔다. 옥상 텃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섞인 탁한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몇몇 경찰관은 코를 막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최경희는 장갑을 낀 손으로 흙을 만져보고 시멘트 화단벽을 천천히 두드렸다. 텅 빈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수첩에 메모하며 나직이 말했다. 이 아래에 추가적인 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연은 방구석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냥 평범한 텃밭이에요. 아이들 신선한 채소 먹이려고 만든 거죠. 냄새가 안 좋다면 아마 염소 똥거름 때문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고 마치 감히 자신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는 듯 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파헤치지 않았다. 그들은 흙 샘플을 채취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나는 이상한 냄새를 기록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최경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경위님, 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경위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연구소로 보내. 아직 결론 내리지 마. 지훈은 뒤에 서 있었다.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경찰관이 텃밭을 두드리거나 만질 때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고 점점 더 확신했지만 동시에 무엇이 드러날지 상상하는 것이 두려웠다. 초동 수사가 끝나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흙 샘플이 담긴 비닐봉지, 증거사진 카메라, 그리고 기록 노트를 가지고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은 더욱 소란스러워지며 의문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몇몇은 속삭이고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지훈은 마당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경찰관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최경위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장비를 완벽히 갖추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든 준비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침을 삼키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말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냉혹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집 창문 너머로 수연이 밖을 내다보는 것이 보였다. 옅은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지훈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문을 두드리려는 법까지도 조롱하는 듯한 미소였다. 그날 밤 산울마을의 좁은 골목은 수군거림으로 더욱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소리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하느님, 내일 무엇이 밝혀지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산울마을은 마치 숨을 죽인 듯 했다. 소나무 숲 뒤로 해가 막 떠올랐을 때부터 소문은 온 동네로 퍼져나갔다. 오늘 박민준의 집 옥상 텃밭을 경찰이 전면적으로 수색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시장에 가는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가게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골목 모퉁이에 서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평소 아이들 소리로 가득했던 좁은 골목은 이제 수군거림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긴장감을 방해할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길끝에서 2대의 경찰차가 천천히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드릴, 큰 해머, 증거물 봉투가 담긴 상자를 든 경찰관들이 내렸다. 집 앞에는 이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연한 파란색의 소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어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지훈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너무나 태연해서 마치 도전하는 것 같았다. 경찰은 즉시 수연의 2아이, 하준과 서연을 이웃집으로 대피시켰다. 아이들은 왜 경찰이 이렇게 많은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조카들의 순수함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최경위가 짧게 지시를 내렸다. 옥상 텃밭에 집중한다.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단독 행동은 금물이다. 경찰관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탁한 공기가 곧바로 덮쳐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냄새가 평범한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드르리 켜졌다. 그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화단의 타일이 진동하며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옅은 먼지가 날아다녔다. 지훈은 2 주먹을 꽉 쥔 채 뒤에 서 있었다. 타일이 깨질 때마다 그의 몸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몇 분 후 타일층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 단단한 시멘트가 드러났다. 큰 해머가 내려쳐졌다. 첫 번째 충격음이 크게 울리자 밖에 있던 주민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계속해 최경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충격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 작은 틈새로 더욱 강한 탁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몇몇 경찰관은 코를 막았지만 작업을 계속했다. 지훈은 숨을 참았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밖의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해머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수연은 방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을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걸 파헤치면 내 인생이 평온할 거라 생각하지 마. 그 말에 그는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는 대답 없이 그녀를 마주 보았다. 거의 1시간 후 시멘트의 일부가 부서졌다. 날카로운 냄새가 더욱 강하게 퍼져나와 몇몇 경찰관은 잠시 뒤로 물러섰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경위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마스크가 더 필요합니다. 최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중단한다. 장비를 다시 준비해.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어.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골목 끝 작은 사찰에서 점심 예불 소리가 마지막 해머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밖에 있던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기도했고 어떤 이는 긴장된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최경희는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짧은 휴식 후 계속한다. 본격적인 발굴은 내일 아침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이 방을 다시 침묵에 잠기게 했다. 모두가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수연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때로는 무언가가 묻혀있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어. 그 말이 공중에 떠다니며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그날 밤 산울마을은 주민들의 대화로 가득 찼다. 구멍가게는 10,000원이었다. 모두가 텃밭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추측했다. 어떤 이는 동물의 사체일 뿐이라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민준의 시신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추측이 어떻든 두려움과 호기심이 하나로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머릿속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게 될지도 모르는 형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원룸에 돌아온 그는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입술이 떨렸다. 형, 내일은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라도 내가 거기서 형이 나오는 걸 기다리게. 약속해. 그날 아침 산울마을은 마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무대 같았다. 설악산 정상 뒤로 해가 막 떠올랐지만 좁은 골목은 이미 주민들로 가득 찼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부터 스카프로 입을 가린 아주머니들,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아저씨들까지 모두가 박민준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9시경 2대의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그날은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큰 드릴, 강철 해머, 쇠지렛대, 그리고 증거물 봉투와 시신낭이 담긴 상자들을 들고 있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다. 오늘 그 집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박지훈은 길끝에 서 있었다. 밤새 잠을 설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형, 오늘 내가 형과 함께 할게.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든
집 앞에는 이수연이 머리에 검은 스카프를 두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평했고 거의 표정이 없었다. 그녀는 인파를 잠시 쳐다본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본 지훈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너무나 차가운 태도였다. 마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경찰은 즉시 하준과 서연을 이웃집으로 대피시켰다. 아이들은 왜 집이 경찰로 가득 찼는지 순진하게 물었다.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삼촌이 설명해 줄게. 얘들아, 그의 심장이 떨렸다. 최경희가 짧게 지시를 내렸다. 옥상 텃밭에 집중한다. 누구도 단독 행동하지 말 것.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라. 경찰관들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전날보다 훨씬 더 강한 탁한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드르리 굉음을 내며 전날 금이 갔던 시멘트층을 부수기 시작했다. 충격음과 먼지가 방을 가득 채웠다. 드르리 뚫고 들어갈 때마다 공기는 더욱 탁해졌다. 몇 분 후 틈이 더 넓어졌다. 안에서 몇몇 경찰관들이 서둘러 이중 마스크를 덮게 할 만큼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경위님, 냄새가 정말 이상합니다. 젊은 경찰관이 말했다. 최경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 지훈은 뒤에 서 있었다. 몸은 뻣뻣했고 손은 떨렸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숨을 참았다. 그의 유일한 기도는 하나였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마지막 해머 충격에 시멘트층이 무너져 내렸다. 모두가 침묵했다. 아래에서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 뭉치가 드러났다. 3개의 큰 봉지였다. 일부는 찢어져 있었다. 탁한 액체가 새어나왔다. 썩은 냄새가 방을 가득 채우자 몇몇 경찰관은 거의 토할 뻔하며 뒤로 물러섰다. 침묵이 방을 감쌌다. 드르리 꺼졌다. 남은 것은 경찰관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최경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진 찍고 위치 기록해. 모든 것을 증거물로 취급한다. 법의학팀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 봉지를 하나씩 비닐 방수포 위로 옮겼다. 봉지가 옮겨질 때의 축축한 소리는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일부는 도망쳤고 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아주머니들은 입을 막았다. 아이들은 보지 못하도록 꽉 껴안았다. 하지만 수군거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말이야, 텃밭 아래에 시신이 있었어.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몸이 떨렸다. 그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이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은 멀리 가지 않았다. 형은 항상 여기에 있었다. 푸른 텃밭 아래 조용히 묻혀 있었다. 이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젖힌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두가 돌아볼 만큼 선명했다. 어떤 이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고 어떤 이는 오히려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절망에 차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이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몇몇 경찰관은 동정심에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희미하게 비틀어졌다. 거의 미소에 가까웠다. 최경희가 즉시 강하게 지시를 내렸다. 현장을 확보하라. 폴리스 라인으로 막아. 팀원 외에는 출입 금지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긴장을 끊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전체 지역을 봉쇄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치 기댈 곳을 찾는 것처럼 먼지 쌓인 갈라진 타일을 더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집 밖에서는 상황이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지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와 폴리스 라인 뒤에서 사진을 찍었다. 주민들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떨었고, 어떤 이는 바쁘게 속삭였다. 한때 평범했던 박민준의 집은 이제 미스터리와 공포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다. 평소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웠던 산울마을 골목은 이제 두려움의 속삭임으로만 가득 찬 채 조용했다. 지훈은 마당에 서 있었다. 그의 텅 빈 눈은 이미 내려진 검은 비닐봉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몸에 힘이 없었다. 그는 나지막이 기도했다. 형,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지만 마침내 형을 찾았어. 그날 밤, 박민준의 시신 발견 소식은 강릉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지역 라디오는 뉴스를 방송했고 소셜미디어는 산울마을의 폴리스라인 사진으로 가득 찼다. 이웃마을 사람들은 이제 노란색 라인으로 둘러싸인 집을 보고 싶어 몰려들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다.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형을 위해 정의를 찾을게. 약속해. 박민준의 집에서 발굴 작업이 있던 날 밤, 강릉경찰서는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몇몇 기자들이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관이 나올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안의 분위기는 훨씬 더 긴장되었다. 시신 일부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부검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었다. 지훈은 대기실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지쳤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옥상 텃밭의 날카로운 냄새가 다시 나는 것 같았다. 비닐봉지가 옮겨질 때의 소리가 다시 들렸다.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수연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얼마 후 한 경찰관이 그를 불렀다. 박지훈 씨, 들어오세요. 최경위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훈은 조사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최경위는 진지한 얼굴로 앉아 날카로우면서도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이야기했다. 텃밭의 이상한 흙냄새, 수연의 차가운 시선, 한밤중에 시멘트를 옮기는 CCTV 영상, 아빠를 순진하게 묻는 아이들까지. 지훈은 때때로 울음을 참기 위해 말을 멈췄고 경찰관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한편 국과수 부검실에서는 의사들이 비닐봉지 속 내용물을 검사하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워 마스크도 소용없는 것 같았다. 붙어있는 옷가지 잔해에서 구겨진 남색 체크무늬 셔츠 조각이 발견되었다. 주머니 하나에서 작은 로봇 모양의 열쇠고리가 달린 오토바이 열쇠가 떨어졌다. 민준의 것이라고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물건이었다. 관계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단순한 물건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잠정 부검 결과 피해자는 8월 말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에는 강한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 사고의 흔적은 없었다. 그 상처는 명백히 폭력 행위를 나타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하얀색 평상복을 입고 왔다.
그녀를 본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아내가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신문실에서 수연은 똑바로 앉았다.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최경희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수연 씨, 당신 집에서 발견된 3개의 비닐봉지에는 박민준 씨와 일치하는 특징을 가진 시신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 열쇠도 발견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심호흡을 했다. 당신들은 항상 나를 의심하는군요. 다른 사람이 갖다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집은 요새가 아니에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거의 냉소적이었다. 최경희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는 강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떠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민준 씨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적도 많았고요. 왜 당신들은 바로 나를 비난하는 거죠? 안으로 불려 들어온 지훈은 그 부인을 듣고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로 가득 차 갈라졌다. 수연 씨,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요? 민준이 형이 무슨 잘못을 해서 당신이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데요? 수연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내 형은 자기 길을 선택한 거야? 너희들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나를 탓하지 마. 방은 조용해졌다. 최경희는 너무 빨리 압박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파일을 닫았다. 좋습니다.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현재 증거로는 당신이 여전히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수연은 그저 옅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지훈을 더욱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산울마을에 밤이 내렸다. 하지만 민준의 집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폴리스 라인이 여전히 문 앞에 쳐져 있었다. 경찰의 조명이 이제는 파헤쳐진 옥상 텃밭을 비추고 있었다. 주민들은 길가에 빽빽하게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속삭이고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슬픔과 미스터리의 기념비였다.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은 현장 감식팀으로부터 새로운 보고를 받았다. 경위님, 텃밭 구석을 더 깊이 파다가 단단한 물체가 든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최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연구소로 보내시오. 다음 날 아침, 그 물체는 증거물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갈색으로 말라붙은 잔해가 묻어있는 녹슨 쇠지렛대였다. 그 옆에는 희미한 라벨이 붙은 작은 병에 탁한 흰색 액체가 들어있었다. 경찰관이 설명했다. 수면제로 추정됩니다. 경위님 초기 테스트 결과 그 내용물은 피해자의 위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몇 달 전 아내가 만든 커피를 마시면 유난히 빨리 잠이 든다고 불평하던 민준의 말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이제 그동안 무시되었던 단서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수연은 다시 소환되었다. 신문실은 평소보다 더 좁게 느껴졌다. 최경희가 쇠지렛대와 병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수연 씨, 이 물건들은 당신 집 옥상 텃밭에 묻혀 있었습니다. 녹슨 쇠지렛대와 수면제 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연은 두 물건을 흘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그 쇠지렛대는 오래된 텃밭 도구예요. 아직 있는 줄도 몰랐네요. 수면제는 저를 위해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거예요.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최경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문제는 이 병에 든 액체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고
쇠지렛대는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깔끔하게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수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 씨는 고집이 셌어요.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죠. 당신들은 너무 성급하게 나를 비난하고 있어요. 방구석에 앉아있던 지훈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수연 씨, 그만 둘러대세요. 민준이 형은 여기서 저기 없었어요. 매일 그와 함께 있었던 건 당신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알잖아요. 수연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지훈 씨, 당신은 가끔 왔을 뿐이야. 그 집안 사정은 몰라. 아는 척하지 마. 방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최경희가 수연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부인할수록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더 명백해집니다. 증거는 이 집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파헤칠 겁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떴다. 그러세요. 하지만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이 당신들이 상상했던 것과 같지 않다고 해서 놀라지는 마세요.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형,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날 아침, 강릉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마치 하늘도 소식을 기다리며 숨을 죽인 듯 했다. 경찰서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기다리던 모든 법의학 결과가 마침내 도착했다. 두꺼운 서류, 실험실 사진, 화학 분석 보고서가 최진혁 경위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지훈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잠을 설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려 두 손을 꽉 쥐었다. 흐르는 매 순간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오늘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경희가 신문실로 들어갔다. 수연은 이미 쇠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평평했지만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최경희가 파일을 천천히 열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수연 씨, 연구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텃밭에서 발견된 쇠지렛대에서는 피해자의 혈흔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문도 발견되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지문이라. 당연하죠. 그 텃밭에서 썼으니까요. 그게 내가 그를 쳤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최경희가 감정을 억누르며 검지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수면제 병에서도 피해자의 위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액체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연이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당신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군요. 증거는 조작될 수 있어요. 누구든 그 병을 우리 집에 갖다 놓을 수 있죠. 방구석에 앉아있던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로 가득 차 갈라졌다. 수연 씨, 변명은 그만해요. 민준이 형은 이런 식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요. 수연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지훈 씨, 당신은 형의 겉모습만 봤어. 그와 함께 살지 않았잖아. 아는 척하지 마.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최경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느리지만 날카로웠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또한 민준 씨가 김유라라는 여성과 나눈 통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위협을 느낀 이유였습니까?
처음으로 수연의 시선이 변했다. 그녀의 눈에 짧은 섬광이 스쳤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사적인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훈은 그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유라. 그는 민준이 전화통화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의심한 적은 없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최경희가 파일을 천천히 닫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입을 다물수록 수사의 방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증거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김유라라는 이름은 단지 하나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파헤칠 겁니다. 수연은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단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떴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진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해서 놀라지는 마세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형, 미안해. 내가 모든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한편 신문실 밖의 경찰서 분위기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지역 언론들이 이미 담장 밖에 모여 최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문은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다. 산울마을 주민들은 가게에 모여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수연이 유죄라고 확신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단지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소에서 법의학팀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최종 결과는 3가지 주요 사항을 명시했다. 첫째, 피해자는 발견된 쇠지렛 대와 일치하는 둔기에 머리를 강타당해 사망했다. 둘째, 피해자의 위에서는 의식을 잃게 할 만큼 높은 농도의 수면제가 검출되었다. 셋째, 쇠지렛대에서 수연의 지문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이 증거들의 조합은 거의 반박할 수 없었다. 최경희는 그 보고서를 수사과로 가져갔다. 그는 수연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이수연 씨, 증거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부인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버틸수록 당신을 기다리는 처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요. 나는 그냥 모든 것을 잃는 게 두려웠을 뿐이에요. 지훈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그냥 잃은 게 아니야, 수연 씨. 당신은 당신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고, 우리 어머니에게서 사위를 빼앗았고, 나에게서 형을 빼앗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무거운 벽시계 소리만 들렸다.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산울마을은 우울한 오후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주민들에게 이 사건은 이미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시장에서, 밭에서, 가게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을 영원히 새겨놓은 진짜 상처였다. 그날 오후 강릉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얇은 비가 경찰서 마당을 적시고 있었다. 임시구치소의 작은 창살 뒤로 이수연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여전히 꿋꿋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아침에 법의학 결과가 발표된 이후 그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항상 차갑게 대답했지만 이제는 때때로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녀가 쌓아 올린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최진혁 경위는 그날 밤 신문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방은 더 조용하게 만들어졌다. 책상 위에는 램프 하나만 켜져 있었다.
많은 경찰관 없이 최경위, 기록하는 젊은 수사관, 그리고 가족 증인으로 방구석에 앉아있는 지훈만 있었다. 수갑을 찬 채 수연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앉았다. 최경위가 파일을 열고 책상 위에 놓았다. 이 법의학 결과는 명백합니다. 이수연 씨.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는 발견된 쇠지렛 대와 일치합니다. 위에서는 당신 집에서 나온 작은 병과 동일한 성분의 수면제가 나왔습니다. 당신 지문도 쇠지렛 대에 있었고요. 더 이상 무엇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책상을 쳐다보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입술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지훈은 숨을 참았다. 그에게 이 순간은 매우 힘들었다. 그는 진실을 듣고 싶었지만 나올 대답이 두려웠다. 최경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수연 씨,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압니다. 아무도 이유 없이 갑자기 살인자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왜 그랬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말에 수연이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두려웠어요. 모든 것을 잃는 게 두려웠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엇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수연 씨. 당신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서 민준이 형을 앗아갔잖아요.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해 초부터 민준 씨는 변했어요. 밤에 자주 나가고 누군가와 자주 통화했어요. 의심스러웠고 두려웠어요.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를 볼 때마다 그가 나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날 것 같았어요.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유라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정말로 제3자의 그림자가 형의 가정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최경위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수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밤, 8월 마지막 밤, 우리는 심하게 다퉜어요. 민준 씨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계속 싸우느니 헤어지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흐느꼈다. 그의 커피에 수면제를 섞었어요. 그냥 그를 진정시키고 더 이상 화내지 않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잠들었을 때 저는 쇠지렛대를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가 나를 떠난다는 말을 그만하게 하고 싶었어요. 지훈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언제나 그에게 조언을 해주던 부드러운 형의 모습이 아내의 손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최경위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그 후에 시신을 토막내고 옥상 텃밭 아래에 묻었군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모든 것을 덮고 싶었어요. 텃밭을 잘 가꾸면 사람들이 우리 집이 괜찮다고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일 그 식물들에 물을 주었어요. 지훈이 상처 가득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수연 씨, 왜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창피했어요, 지훈 씨. 당신들 모두가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웠어요. 내 아이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어요. 이 모든 것을 숨기면 그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방은 조용했고 울음소리만 들렸다. 지훈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채 의자를 꽉 쥐었다. 최경희가 마침내 파일을 닫았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차분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자백은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계속될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망가져 보였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것 같았다. 몇 달 동안 숨겨왔던 짐을 마침내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수연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수연 씨.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당신이 당신 아이들에게서 두 부모를 동시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수연이 흐느꼈고 얼굴은 손으로 가려져 있었다.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밖의 비는 더욱 거세져 경찰서 마당을 적시고 있었다. 지훈에게 그날 밤은 전환점이었다. 그가 찾아 헤매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가장 쓰라린 방식으로지만. 그는 찢어진 마음으로 집으로 걸어가며 기도 속에서 하나의 결심을 했다. 형, 답을 찾았어. 이제 내 임무는 형의 아이들이 상처가 아닌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야. 다음 날 이수연의 자백 소식은 산울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구멍가게에서, 재래시장에서, 밭에서 사람들은 소박한 여인이 그토록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그 소식이 민준의 가족에게 어떻게 전달될지였다. 지훈은 우울한 오후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흐렸고 나뭇잎은 비에 젖어 있었다. 소박한 나무집 베란다에서 그의 어머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잠을 설친 눈은 부어 있었다. 지훈이 오는 것을 보자 노파는 몸을 일으켰다. 몸은 약해 보였지만 거의 속삭이는 듯한 쉰 목소리로 그녀는 물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내 형수가 자백했다는 게 정말이냐? 지훈은 어머니 옆에 앉아 그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모든 것이 명백해졌고 수연이 정말로 자백했으며 민주는 이제 정말로 없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스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에게 탄식했다. 왜 그들의 가족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야만 했을까? 지훈도 울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마치 세상이 그의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그 자신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얼마 동안 그들은 울음 속에서 침묵했다. 저녁 바람이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집은 마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함께 느끼는 듯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얼마 후 민준의 두 아이가 뒷마당에서 달려왔다. 9살인 서연과 이제 겨우 6살인 남동생 하준. 그들의 얼굴은 그들의 작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닥쳤는지 모른 채 순수했다. 서연은 맑은 눈으로 삼촌 지훈을 바라보며 희망에 차 물었다. 아빠는 언제 돌아오고 엄마는 어디에 있냐고. 그 질문이 망치처럼 지훈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숨이 막혔다. 혀가 굳었다. 그는 그저 조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코 그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하준이 지훈의 허리를 꼭 껴안고 아빠가 그립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작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들의 울음이 터져나오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비통해졌다. 지훈의 어머니는 그저 손주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꼭 껴안고 강해지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작은 가족의 집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시신이 아직 국과수에 있어 장례식은 없었지만 몇몇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애도를 표했다. 부엌에서 오랜 이웃인 박 아주머니가 지훈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이제 사건에 휘말린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했다. 그녀는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물었다. 지훈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지훈에게 힘을 내라고 기도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연의 자백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모든 것을 잃는 게 두려웠을 뿐이라는 수연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민도 느꼈다. 형이 그렇게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노했고 수연의 아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것이 아닌 죄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연민을 느꼈다. 자정 무렵 그는 옆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는 엿보았고 서연이 민준이 준 낡은 인형을 껴안은 채 아직 깨어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아빠가 꿈에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아빠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지훈은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멀리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동생과 할머니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훈은 눈물을 참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마침내 서연은 잠이 들었다. 여전히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녀 옆에 오랫동안 앉아 이제 너무 빨리 쓰라린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수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산울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은 가게에 모여 다양한 버전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수연을 비웃으며 잔인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단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지훈의 가족 집에는 더 이상 소문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남은 것은 슬픔, 기도, 그리고 아이들이 이토록 큰 인생의 폭풍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뿐이었다. 지훈은 베란다에 앉아 아침 이슬에 젖은 마을 길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형의 삶은 빼앗겼지만 아이들이 증오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게 하지는 않겠다고. 그는 나지막이 신에게 그의 발걸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제부터 가족의 책임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그날 아침 강릉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두꺼운 구름이 마치 분위기를 짓누르는 듯 드리워져 있었다. 법원으로 가는 길은 주민들로 가득했다. 어떤 이는 호기심 때문에, 어떤 이는 동정심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는 온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역사적 증인이 되고 싶어서 왔다. 법원 건물 밖에서는 노점상들이 간식을 팔며 소리치고 있었다. 기자들은 모든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붐볐다. 경찰은 군중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경비했다. 정의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높이 들려 있었다. 어떤 이는 수연에게 중형을 요구했고 어떤 이는 이제 부모를 잃은 두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글을 썼을 뿐이었다.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일찍 도착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몸은 야위었지만 참석하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판사가 무슨 말을 할지 직접 들어야 한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훈은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발걸음을 강하게 하려 애썼다.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재판장이 들어와 망치를 3번 두드렸다. 검사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왼쪽에 앉았고 수연의 변호사는 전략적인 얼굴로 오른쪽에 앉았다. 얼마 후
뒷문이 열렸다. 수연이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걸음은 비틀거렸다. 그녀는 그녀를 찌르는 수십 쌍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분노, 실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연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수연이 이제 상처받은 두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검사가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피고인 이수연이 2022년 8월 28일 밤 남편 박민준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쇠지렛대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으며 이후 시신을 훼손하여 자택 옥상에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모든 문장이 법정안을 무겁게 짓눌렀고 밖에서는 군중의 낮은 탄식이 들려왔다. 재판 내내 수연의 변호인은 그녀가 남편의 불륜과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연 자신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후회처럼 보이기도 했고 체념처럼 보이기도 했다. 지훈은 증인석에 서서 형과의 마지막 대화, 그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눈물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다. 법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수연은 남편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이수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3번 울렸다. 수연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경찰들이 그녀를 끌고 나갈 때 그녀는 잠시 방청석에 앉은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텅 빈 눈에서 아주 희미한 미안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지훈에게 몰려들었다. 한 기자가 물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어떤 판결도 제 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 조카들이 이 상처를 안고도 세상의 따뜻함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어느 가정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을 침묵시켰다. 며칠 후 산울마을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 집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이야기로, 어른들에게는 경고로,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탐욕과 질투가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기억되었다. 지훈은 하준과 서연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형과 함께 낚시를 하던 개울가로 갔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어 너희를 항상 지켜볼 거라고.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마치 한때 산채로 묻혔으나 이제는 용기와 회복의 상징으로 우뚝 선 한 가족의 긴 여정을 지켜보는 증인처럼. 지훈은 두 아이의